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신속히 합의에 도달하라고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움직여야 할 거예요.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고 젤렌스키는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예요. 그는 움직여야 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평화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카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카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까지, 벨고로드에서 크라스노다르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쿠르스크까지 모든 곳이 우크라이나의 사격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4일 저녁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크림반도와 아조프해를 맞이하는 동안 진짜 폭풍은 소치에서 터질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불타고 사람들이 얼어붙는 가운데 푸틴과 트럼프의 전략적 맹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바닥을 쳤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지쳤습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 탄약고가 하나씩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고 약 60개의 러시아 도시가 연료 대기줄로 마비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보로시스크의 항구는 선박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선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러시아인들도 더 이상 푸틴을 믿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월 14일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전선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약 200대의 장거리 무인 항공기를 동원하여 크리미아, 투합세, 소치, 타만, 노보로시스크, 아들레르와 같은 중요한 지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소치는 러시아의 전시장이자 과도 정치가들의 놀이터이며 푸틴의 명예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벨고로드나 로스토프 같은 국경 도시들의 문제였습니다. 소치 사람들에게 전쟁은 텔레비전의 선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월 14일 밤 그 텔레비전 화면이 산산조각나고 전쟁이 거실로 들어왔다. 푸틴의 에덴 동산, 소치는 그날 밤 공포의 방으로 변했다. 소치와 아들레르 공항의 항공편 중단과 대피소로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러시아의 정상화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과도 정치가들이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용기는 코비드 비행 금지 계획 때문에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호화 요트는 해상 드론 때문에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로는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로 막혀 있습니다. 소치는 엘리트를 위한 손대지 못할 피난처였습니다. 이제는 탈출할 수 없는 황금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푸틴과 엘리트 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충청 협정은 불길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번 공격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소모전 단계에서 체계적 붕괴 단계로 이동했음을 가장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및 군사적 입장이 전략적 궁지에 몰린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케르치 다리에서 차량과 기차 통행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투합세, 노보로시스크, 타만의 항구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 소치와 겔렌지크 공항에서도 운영이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충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케르치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토요일 오후 7시부터 폐쇄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수십 개의 공중 목표물이 격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2월 11일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케르치 다리는 주기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14일 밤 이후로 가장 오랜 폐쇄를 경험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폭발은 강해졌고 밤새 케르치, 크라스노다르, 소치 라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소치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에 럭셔리 호텔과 빌라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엘리트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상에서는 사이렌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에서 펜츄르 S1 방공 시스템의 대포가 급하게 발사되는 소리와 하늘에서 폭발하는 드론의 메아리가 악몽처럼 도시를 덮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악명 높은 KOVA 카펫 계획을 비상 코드로 발동했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위협입니다. 모든 민간 항공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치의 공역 대피와 아들레르 및 겔렌지크 공항의 운영 중단은 수십 대의 비행기가 미네랄리에 보다이 또는 스타브로폴과 같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항으로 우회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공군 기지나 공중에서 공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치는 공격의 심리적 측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파괴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연료 저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북쪽으로 돌려 타만반도와 투합세를 보면 밤에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불덩어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투합세 정유소는 공격의 초점 중 하나였습니다.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은 이 시설은 석유 제품 저장 탱크에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파괴적인 타격은 케르츠와 타만 지역의 물류 중심부에 가해졌습니다. 타만 반도의 볼나 마을은 러시아 군대에게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남부 전선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곳의 연료 터미널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테미르크 구의 볼나 마을에 있는 창고와 터미널이 손상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성명에서도 수치와 유로프카 마을의 인프라 손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페터르 사보, 크라스노다르 지역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 공격으로 인해 4개의 연료 저장소에 불이 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화재는 너무 커서 지역 소식통과 주지사의 성명에 따르면 120명 이상의 소방관과 특별 소방 열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120명의 소방관. 이 숫자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산업재해, 지옥 같은 화염 상황을 나타냅니다. 탱크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환경재앙과 위성 이미지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물류의 블랙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푸틴의 가장 큰 집적인 케르츠 다리. 그날 밤 보고되지 않은 사건이 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공식 채널은 보안상의 이유로 다리와 기차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차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공격으로 인해 다리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고 연막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1500일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같은 시간 안에 베를린에 들어갔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진흙 속 1%의 땅을 위해 러시아의 전체 미래를 닫아버렸다. 그러나 진짜 전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두꺼운 벽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크렘린에서 칼이 나왔다.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4조 루블을 압수당한 분노한 올리가르히들과 전쟁을 구실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FSB 장군들이 충돌했다. 모스크바의 중심부, 크렘린과 그 주변의 올리가르히 저택들로 지도를 확대해봅시다. 카네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화해 메커니즘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FSB와 군대가 전쟁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자원을 삼키는 동안 민간 엘리트들은 궁지에 몰린 먹잇감처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험한 단절로 끌려가고 있으며 아마도 현대 역사상 가장 큰 내부 대결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전쟁 행진이 들리지 않고 수십억 달러가 동결되고 세금이 22%로 급등하면서 생긴 분노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물류 라인은 끊어졌고 석유 수익은 34% 급락했으며 인구의 67%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렘린 내부 전쟁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에 올리가르히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크렘린의 왕좌에 앉혔다. 그 대가로 그가 원한 유일한 것은 면책 특권과 부유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푸틴은 이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이자 크렘린 전문가인 에이미 나이트는 이 이야기를 크렘린의 올감이 푸틴을 러시아의 통치자로 만든 과도 정치인과의 고통스러운 투쟁에서 모든 생생함으로 전합니다. 몇 년 전 나이트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을 권좌에 올린 과도 정치인들이 언젠가 그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서방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카네기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이 올리가르히들과 설정한 타협 메커니즘은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쟁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크렘린은 예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올리가르히들의 자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4조 루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과 자산이 국가 통제로 이전되었습니다. 항구, 공항, 에너지 회사, 그리고 식품 대기업들이 하나씩 국유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큰 민간 공항인 도모데도보가 압류되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파스타 생산업체인 마큐파가 국유화되었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주요 대표들이 국유화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편지를 푸틴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 사업가들이 공개적으로 크렘린에 도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푸틴은 편지에 서명한 올리가르히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푸틴뿐만 아니라 군부도 이 편지에 강하게 반응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자산을 보호하려는 올리가르히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카네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의 진정한 분기점은 실로비키로 알려진 보안 관료주의의 부상이다. 이 구조는 FSB, 검찰청, 보안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도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보안 관료들에게 무제한의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모든 것이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로 FSB는 전쟁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경제 자원을 삼켰다. 과도 정치가와 기술 관료들은 궁지에 몰렸다. FSB의 경제적 권력은 이고르 세친, 겐나디 팀첸코, 로텐베르크 형제들처럼 푸틴과 가장 가까운 과도 정치가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고르 세친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로스네프트의 수장이자 푸틴의 가장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 전에는 국가부문이 러시아 GDP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의 75%는 국영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영기업 내에서도 올리가르히와 연관된 이름들이 운영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자금 흐름, 국제 금융 연결, 기술 이전, 그리고 경영 전문성은 주로 이 생태계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계의 눈에 비친 러시아는 자본의 가장 위험한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다리를 목표로 하거나 동시에 해상 드론 USB 공격을 두려워하여 유일한 물류 연결을 스스로 끊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운영상으로는 마비되었습니다. 물류선이 화물을 운반할 수 없다면 그 순간 파괴된 것입니다. 이 공격을 단지 몇 개의 정유소가 불타는 것으로 본다면 현장에서의 전략적 재앙의 규모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월 14일 밤의 사건은 러시아의 군사 및 경제 순환 시스템에 거대한 응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응고는 전선의 탱크에서 모스크바의 증권 거래소, 소치의 관광객에서 흑해의 선장까지 모두에게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분석할 때 세 가지 주요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물류 붕괴, 해상 무역 봉쇄, 그리고 심리적 파산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영향은 물류 붕괴입니다. 투압세와 슬라비안스크 구반 정유소는 러시아 남부 전선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탱크 대대는 하루에 수톤의 디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유소의 가동 중단이나 용량 감소는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의 기갑 부대에서 생명선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러시아 전차를 전선에서 파괴하는 대신 연료 없이 고립시켜 움직이지 못하는 금속 더미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투압세의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정유소의 크래킹 유닛과 증유탑의 손상을 복구하는 데는 제재로 인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더 먼 지역에서 더 비싸고 취약한 철도 노선을 통해 연료를 운송하며 물류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철도를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파도는 흑해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해상 무역의 타격입니다. 노보로시스크와 투압세 항구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여 석유를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으로 인해 흑해 동부 해안은 국제보험회사와 선장들에게 전쟁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유조선의 선장이라고. 막 정박하려는 항구 바로 옆에 연료 저장소가 폭발했습니다. S-400 미사일과 자살 드론이 하늘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화물 운임과 보험료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 석유의 배럴당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윤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정세 제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물리적 폭력의 위협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원천에서 막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의 작전 보안 상실은 러시아의 수출의 치명타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심리적 붕괴와 시민의 공황입니다.
먼저 곰을 눈멀게 하고 물류를 교란시키는 기둥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때문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에서 도망쳐 노보로시스크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크렘린은 노보로시스크를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항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동부 흑해가 더 이상 러시아 해군의 피난처가 아니라 함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함대는 갇혔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해상 드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쪽에 머물 수 없습니다. 공중 드론이 항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강력했던 흑해 함대는 이제 자신의 항구에 갇혀 기동성을 잃고 운명에 맡겨진 금속 더미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흑해에서 러시아의 해군 우위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더 큰 전략적 맥락에서 이 공격은 러시아가 공중 방어 초강대국이라는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수년간 전 세계에 판매되고 터키와 같은 나토 국가에도 판매된 S-400 시스템은 저렴하고 단순하지만 영리하게 배치된 드론 무리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무기 산업의 미래 수출 잠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인도, 중국 또는 중동 국가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모페드 동력 드론조차 막지 못하는 시스템에 왜 수십억 달러를 써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현재 전쟁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위 경제도 약화시킵니다. 푸틴의 전략적 맹목은 이러한 공격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데 자원을 소비하는 동안 자국의 뒷마당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제국의 과잉 확장 실수입니다. 러시아의 지리는 광대하며 우크라이나는 그 광대함을 러시아에 대한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전선을 1000km에서 2000km까지 러시아 깊숙이 확장함으로써 러시아 방어를 얇고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모든 평방 센티미터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틈을 찾아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국 붕괴의 주제는 이처럼 구체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유소 폭격은 주유소로서의 러시아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군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다면 탱크나 병사의 수는 무의미해집니다. 역사는 연료가 떨어져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러시아 군대를 전장에서 물리치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공급하는 호스를 차단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싸움이 아니라 굶주림과 탈수, 질식으로 적을 무릎 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의 배신 혹은 동맹의 침묵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중국이나 이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이나 보호막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땅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치가 불타는 동안 베이징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크렘린 복도를 울리는 가장 무서운 소리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서방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제한을 가하지 마세요. 우리 무기로 러시아 깊숙이 타격을 가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용어를 제공합니다.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단순한 공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방어에 몰린 쪽으로 필사적으로 구멍을 메우고 끊임없이 놀라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체스에서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은 체크메이트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남부 전선이 공식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보안이 사라졌습니다. 크렘린의 통제 환상이 사라졌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러시아의 가장 민감한 지점, 즉 그들의 집, 휴양지, 지갑으로 가져왔다. 이제 모스크바에게 좋은 선택지는 없다. 전선을 철수하고 집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전선에서 집이 불타고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든지.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불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불길은 사그라들기는커녕 크렘린의 문턱까지 닿는 바람 한 줄기마다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복수의 불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업데이트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